안녕하십니까. 고금실장의 친절한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2019년에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이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게 뭐냐, 어쨌든 간에 매달 월세 수입이 있는 것들 얘기를 하죠, 보통. 그래서 차익형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내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동산에 비교해서 내가 매달 월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그 저금리 시대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굉장히 이제 사실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기도 했었죠. 직장인들 치고 내가 월급 외 제2의 월급이라 불리고 이런 월세 수입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월세 수입이 생기게 되면 뭔가 매달 꼬박꼬박 돈이 나오니까 좀 안정이 되는, 그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예전부터 계속 있긴 있는데 2019년에는 과연 그 흐름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거는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부분이고요, 국지적인 부분에서 잘 되는 부분들은 여전히 잘 될 거고요, 안 되는 부분은 안 됩니다. 물론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인데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에 대한 부분을 먼저 체크하셔야 되고요. 플러스 그 외적인 요소들, 시장 원리라고 하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외적 요소는 이제 전체적인 경기라든가, 그리고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뭐 트렌드라든가, 그리고 국제 정세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은 다 포함이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가장 중요하게 적용이 되고요. 요 부분까지 감안하게 되면 그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수익형 부동산을 굳이 이제 구분을 하자면 이제 오래전부터 꾸준히 연결됐던 상가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피스가 있을 거고요. 업무시설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요거 생긴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요 세 가지가 다 수익형 부동산 얘기를 하죠.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수익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투자금 대비해서 소득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가, 월소득을 곱한 연소득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수익률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말고가 결정이 됩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월세가 올라가야 되고요, 투자금이 낮아져야 됩니다. 이건 당연하다면 당연한 얘기죠. 수익률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자, 수익률 계산은 기본적으로 매매가 있죠. 매매가에서 보증금과 그리고 대출금을 뺀 거, 이쪽에는 월세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곱하기 12, 1년 수입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빼야죠. 대출을 받았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계산되는 게 수익률이에요. 여기다 이제 100을 곱하면 되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게 실투자금, 그리고 이게 실수입,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죠. 이 월세를 올리기는 쉽지는 않아요. 월세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이제 시세라는 게 있고요. 네이버 쳐보든 아니면 다음 쳐보든 다방 직방 같은 어플을 써보든 그 지역에 시세라는 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데 나 혼자 월세를 높게 받겠다 라고 해서 의미가 없습니다. 세입자가 안 오니까. 그래서 월세를 올리기 어렵고요. 그래서 뭐를 줄이냐면 이자를 줄입니다. 근데 이자 금리도 내 맘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상환 방식을 바꿔요. 어떻게? 원금 만기 일시 상환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갚아야 되는 그 시기까지는 그냥 이자만 조금씩 내면서 요거를 최대한 낮추다가 마지막에 원금 만기 일시상환 할 때는 그냥 팔아서 갚던가 아니면 연장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가 가장 낮겠죠. 그럼 월세에서 이자를 뺀 실수입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리고 매매가에서 보증금과 대출금을 빼는 요 실투자금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줄여야 수익률이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보증금이란 것도 이것도 내 마음대로 막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는다.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최대한 조금씩 갚는다. 이게 수익률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디 전단지나 막 길거리에 있는 플랜카드 보면은 1억에 막 3채씩 준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게 되는 거야? 우리가 건축비나 이런 거 계산하면 이게 나올 수가 있나요? 대부분 다 보증금을 끼고 그리고 대출금을 최대한 받아서 진행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위험 요소가 상당히 큽니다. 물론 공실 위험이 낮은 지역들이야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수익률을 실제로 챙길 수가 있겠습니다만 쉽지가 않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수익률 계산할 때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대출은 최대한 많이 받고요. 그리고 이자는 최대한 적게 내. 그리고 원금은 최대한 안 내고 버텨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내가 한 달에 월세를 100만원 받아야 돼. 근데 대출이자가 120만원 나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월세가 100만원 나오면 대출이자는 최대한 낮춰가지고 30, 40만원을 줄여야 내가 적어도 한 달에 5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 원금을 갚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위태위태한 모래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대출 이게 규모가 작아지질 않아요. 점점 많이 받는데 이자만 갖고 있으니까 이 원금이라는 기본적인 틀은 줄어들지가 않죠. 부채가 점점 쌓여만 갑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상황까지 가냐면 가계부채가 1400조를 넘어서 이제 1500조에 달하고 있죠. 그리고 그 자영업자 대출이 현재 630조를 넘었어요. 근데 요 630조 중에서 40% 정도가 임대사업자입니다. 아파트든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간에 임대사업자들이 대출을 받은 거란 얘기죠. 이 정도면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거의 300조에 달하는 거니까. 그럼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요, 이 대출 규모가 점점 커져만 가고 이게 언젠가 터지면 진짜 다 죽는 건데, 물론 건전성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정말 없는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막 생활비가 쪼들려 대출받은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부동산 살려고 대출받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건전성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경제 위기가 와서 한 번에 뒤집어지게 이럴 확률은 낮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대출 규모는 사실은 위험하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대출에 대한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요 얘기를 왜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수익형 부동산의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이런 부채 규모 점점 커져만 가는 부채 규모 때문에 정부에서는 DSR을 생겼어요.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이게 지난 10월부터 2018년이죠. 시범 운영되고 있고요.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제2금융권에도 적용이에요. 사실 요 이름만 보셔도 대충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시죠? 내 연소득 대비했을 때 총부채, 원리금, 원금과 이자에 대한 부분이고요. 상환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내 연소득 대비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그러니까 이게 DTI 등 이런 것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그냥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뭐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신용대출, 그 외 비주택담보대출, 아까 얘기했던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그런 비주택의 담보대출 같은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부채로 간주돼서요, 내가 대출을 추가적으로 더 받을 여력을 줄여버리죠. 이 여파는 꽤 클 거예요. 이게 적용이 되면 수익형 부동산의 본질이죠. 수익률에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세라든가 보증금을 건들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고 그리고 이자를 최대한 적게 내야 되는데 그 대출에 있어서 점점 더 강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이라는 그 기본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일단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악재입니다. 물론 악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종부세라고 하죠. 종부세. 최근에 이제
요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종합부동산세를 얘기를 해요. 보유세가 강화된다는 얘기 하죠. 이것 때문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부세가 계산되는 게 매년 6월 1일이거든요. 이때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체크해서 종부세를 매깁니다. 이 세율이 만만치 않고요. 세액 자체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요 시기가 되기 전에 정부에서 점점 더 보유세를 강화하고 세금을 강화한다고 했을 때 요 세력들이 비주택으로 몰리게 될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종부세라는 건요, 주택과 토지에만 부과가 됩니다. 상가나 건물,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죠. 물론 상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지 지분이 있어서 그 땅값이 80억이 넘어가면 해당이 되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어디 명동이나 강남 이런 데 가지 않는 이상 그런 경우는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택과 토지에만 종부세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주택을 팔고 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겠습니다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처분을 하고 상가나 오피스텔 그리고 오피스 이쪽으로 갈아탈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 2018년 상반기에 전국에 있는 상업 업무용 거래 건수가요 19만 건이 넘었습니다. 2017년 상반기보다 약 12%가 더 늘어났다고 하네요. 1년 만에 이 정도 늘어났으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거래 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6년 이후로 최대 수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거래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틀어막으려고 하고 주택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게 되고 이미 비주택, 이른바 수익형 부동산으로 많이 갈아타셨죠.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정리해 드리자면 호재는 종부세 회피용,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났다. 이 흐름은 언제까지 갈까요? 9년 6월 1일 전까지는 유지될 수 있겠죠. 좀 괜찮다 싶은 것들. 그리고 악재, 기본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근간이 되는 수익률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겁니다. 왜? 수익률, 현재 이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은요, 대출에 상당히 많이 의존을 해요. 근데 DSR이라는 막강한 대출 규제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게 아니더라도요, 요거 때문에 부채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손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손을 보긴 할 거예요. 지금 보신 요거는요, 그냥 수익형 부동산의 전반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품 하나하나,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요거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곰실장의 친절한 부동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